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자료죠. 한 개인 파산 사건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뭐랄까, 한 사람의 좀 어려운 재정적 여정, 또 복잡한 법적 절차, 그 핵심을 살펴보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물론 그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저희가 다 비실명 처리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60대 여성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위, 또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까지.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채무자분이 어떤 분인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볼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채무자는 63세 여성분이시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신 상태네요. 근데 과거 이력을 보면 이게 좀 흥미로워요. 2000년대 초반에는 직접 공공커피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운영하셨고요. 또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그 종근당 건강식품 관련해서 뭐랄까 다단계 판매 사업 경험도 있으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친척분이 운영하는 회사, 공공산업이라는 곳의 직원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셨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뭐랄까, 실제 소득 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좀 변수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좀 보면요. 2007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재산 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 3분, 딸 2의 아들 1,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는데 그 집이 전 남편분이 임차해서 마련해 주신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 정말 평탄하지만은 않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삶의 과정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 이 파산 신청이라는 단계까지 오시게 된 걸까요? 그 채무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보고서상으로 보면요. 이분이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시점을 대략 2006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그 건강식품 사업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업하면서 빚이 발생했고 그 빚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자가 계속 붙고 또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거죠. 총 채무액을 보면요. 원금만 따지면 한 3,881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불어난 이자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총액은 약 1억 9,077만 원에 달합니다. 꽤 크죠? 와, 1억 원이 넘는군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채권자들을 보면 주로 이제 주 KRNC 같은 뭐랄까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자산관리 회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처음 빌렸던 곳에서 계속 채권이 넘어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구상금 채권,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 대신 다른 보증인이나 비관이 갚아주고 그 돈을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성격의 빚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바로 지급 불능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채원이 아니고요. 현재 소득 활동이 전혀 없고 또 쌓여있는 채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앞으로도 이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소득은 전혀 없는데 빚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하게 되잖아요. 그 재산 상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채무자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보고서에도 아주 명확하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과거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뭐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파산 절차에서는 본인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나 부모님
또 자녀들 명의의 재산까지도 다 들여다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혹시 재산에 빼돌렸을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혼하신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은 물론이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성인 자녀들 명의로도 뭐 의심될 만한 재산 이동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속 재산인데요. 2003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2017년에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셨던 거죠. 정말 빈손인 상태셨군요. 맞습니다. 이 파산관제인의 조사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다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최종 결론은 이거였어요. 채무자에게는 소위 환가할 재산,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만한 그런 재산이 전혀 없다. 이게 명확해진 거죠.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그럼 파산 절차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뭔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가, 즉 돈으로 바꿀 만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설령 아주 약간의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현금화하고 또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주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면 뭐 법원에 내는 송달료라든지 관제인 보수 같은 것들이죠. 그런 절차 비용이 오히려 그 재산 가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 규정, 이게 파산법 제545조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 여기서 종결하자, 즉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파산 폐지. 절차를 그냥 끝낸다는 거군요. 재산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면책 허가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냈습니다. 면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아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파산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가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과소비 같은 걸로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혹은 뭐 사기 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법에서 정해놓은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거든요.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채권자들 쪽에서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과거에 이제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있었고 이분이 마지막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통해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확인됐고요. 게다가 뭐 빚을 갚아주지 못할 만한 어떤 부도덕하거나 불성실한 행위, 즉 면책 불허가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는 그냥 여기서 종결하고 남아있는 빚은 모두 면책시켜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게 바로 파산관제인의 최종 결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제도는 어떤 처벌이나 책임 추궁보다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보고서는 이미 파산이라는 결과에 이른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개인이 이런 정말 극한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실패 직후라든지 아니면 이혼 같은 그런 삶의 큰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재정적인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지원 체계는 과연 충분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자체의 내용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파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의 사회적 지원이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